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로 부동산 넘어갈게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재건축 이야기. 신규시 특별법 이게 뭐 시행은 됐고 이제 시행령만 나오면 된다면서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각자 알아서 해도 돼요. 네. 그러나 각자 알아서 할 수가 없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용적률은 어떻게 할 그렇지. 거냐. 그리고 뭐 그냥 또 각자 다시 지으면 또 똑같은 신도시 되는 건데. 네. 그래서 10층 아파트가 20층 되고 나면 나머지 그럼 인프라는 어떻게 할 거야 등등 고민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모아서 너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통으로 좀 해보자. 통합 재건축을 사실상 밀고 다시 전체 신도시 하나를 다시 짓는 걸로 감안해서 그렇게 해보자. 아이디어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 나오신 이분은 그거 진짜 힘든 거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네, 진짜 뭘 모르시네. 뭐 그런 야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라는 이야기를 말은 될 것도 같은데 안 된다고 하시니 자, 이게 될 것 같다면 여러분은 초보자다라는 이야기를 예.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을 오늘 와서 예, 좀 해주실 배워보겠습니다. 거예요.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이용각 교수님인데 이분이 예. 전 대우건설 상무시랍니다. 민간과 그냥 학계를 왔다 갔다. 한 평생을 그냥 재건축으로 바치신 네. 재건축 전문가. 네.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보면 10걸음만 걸어도 여기 뭐를 빠뜨렸구나라고 그냥 딱 감이 오시죠. 야,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아? 아파트에 볼 때마다 하자가 눈에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예. 이용각 교수님 이용각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용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졌었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게 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 저거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 보였죠? 네. 그러면 지금 원래 대우건설에 계셨는데 네네. 사시는 아파트도 대우건설이 있습니까? 네네네네. 대우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지금 지금 거주하고 하고 계세요. 있어요? 네, 푸르지오 네, 푸르지오? 네네. 왜? 굳이 왜? 애사심이 높으셨습니까? 어쩌다 보니 아니면 뭐 꼭 뭐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임직원 좀 싸게 부름받고 뭐 아유 그런 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네네네. 그 말은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비둬서는 안 돼. 뭐 이것저것 좀 관에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뭐 다양한 계획이 있어야 겨우 할 것 같아라는 건데 네네. 보시기에는 이거 큰일이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서요? 네. 아니 뭐 이제 풀어보시죠. 예.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제 뭐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예. 근데 그게 이제 4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이제 제정이 작년 말에 됐으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출발이 된 거죠. 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일기 신도시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노후계획 계획도시라고 하거든요. 네. 전국에 약 108개 정도 돼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 무렵에 지어진 아파트들 다죠 사실은. 네네네. 뭐 일산 뭐 네. 뿐만 부산 아니라 등등등 뭐 충남에도 전북에도 예. 다 네, 그 무렵에 네, 네, 네. 대단지로 다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200만 원 네. 아파트 짓겠다고 하고 200만 원을 더 지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 수도권이 한 44곳 되고요. 네. 전국적으로 108곳 정도 되는데 20년 이상 한 100만 해배인 정도 되니까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걱정 우려들이 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즉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하나는 통합이 주제고요. 또 하나는 이주 대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주를 해야 뭐 거기다 지을 테니까. 아니 원래 이제 재건축 기업은 뭐 이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예전에는 이제 보통 시행자 조합이죠. 조합이 다 책임을 지고 이주를 시켜야 됐었는데 예. 이번 특별법에 보면 이주 대책을 관에서 즉 정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까지는 아파트 동 한 10동 다시는 거니까 대충 옆에 가서 사시든 친척집에서 사시든 알아서 사시다 오세요 하면 네. 대책이 있었는데 네. 지금 신도시 주변에 살 데가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난 어디로 나가라는 거냐 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 도시정비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정부에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주 대책, 이주 도시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보통 뭐 통합해서 간다고 하면 4개 단지면
500세대 하면 2000세대 정도 되고요. 뭐 작게는 1000세대 되는데 1000세대를 이주시킬 수 있는 이주 단지를 이제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1000세대, 2000세대 단위로 그렇죠. 합쳐서 밀고 한꺼번에 나가고 한꺼번에 들어오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좀 개인적으로 다른 곳을 택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이주 단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어떻게 만들 거냐? 예, 지금 아마도 제가 뭐 듣기로는 뭐 LH나 이쪽에서 계속 이주 단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럼 또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옆에 또 다른 단지가 생겨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면 4개 단지만 계속 그 재건축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계속 이주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건데, 그럼 거기에 따라 계속 그럼 또 다른 신도시가 하나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사 나와야 내가 들어가는 상황이면 네. 그거 딱 그만큼만 지어놓으면 또 난리 나요. 이틀만 먼저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짜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일기 신도시 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단계별 그 시행 계획을 짤 수밖에 없어요. 단계별로.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주 단지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이주 단지를 어떻게 건립하고 어떻게 이주를 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나 뭐 하긴 하겠죠. 옆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뭐 그게 복잡해요. 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땅만? 굳이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단지를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거는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측에도 굉장히 열심히 심혈 기울여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게 퀄리티를 맞출 거냐. 과연 뭐 임대주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주했다가 나올 거니까 그 퀄리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또 과연 그러면 거기다 뭐 학교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냐. 사회기반 시설은 또 거기가 건립이 돼야 될 거냐. 아니면 같이 뭐 공용해야 될 거냐. 기존의 신도시하고 이런 그런 문제들이 거를 복잡해요.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하기가 지금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4,000세대 그쪽으로 가는데, 그 예. 4,000세대를 위한 별도의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한 30년 걸려요, 사실은. 이게 단지별로 쭉 간다고 해요. 지금 39개 단지가, 390개 단지고요. 예. 분당이 113개, 그 다음에 일산이 130개, 그 다음에 평촌이 58개, 산본이 50개, 중동이 한 48개 단지예요. 예. 단지 숫자가. 예, 단지 숫자가. 그럼 단지가 통합해서 개발하니까 3개 단지 한다고 그래도 50개 단지 하면 25년이잖아요. 25개 단지잖아요. 예. 하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 한 9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뭐 노후도시 특별법이 좀 단축을 시킨다고 가정할 때 뭐 6년을 잡아도 단계적으로 개발하면 오버랩이 된다고 해도 20개 정도의 통합단지가 개발하려면 재건축 시간이 끝나고 많이 나면 그 걸리니까. 임시주택도 또 재건축해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하여튼 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복합되어 있는데 네, 그 있습니다. 중에서도 네. 통합해서 그렇죠. 일단 통합해서 일단 미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 이주 대책 단지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 네네. 그다음에 통합해서 그걸 개발해야 잘 돼. 안 했던 통합 재개발을 한다는 거, 재건축을 한다는 게 하나. 네네네. 근데 통합 재건축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주 단지는 만들 때 좀 고민스럽긴 하겠네지만 네네. 어떻게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5천 세대로 그렇습니다. 가든 네. 학교를 지으려면 짓고 아니면 안 짓고 네네네. 안 지었다가 지었어야 되는 하면 뒤늦게 지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이거는 뭐 신경은 쓰이지만 임파서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면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네. 거고 통합 재건축은 뭐가 문제죠? 뭐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도시 특별법 즉 정비법이 가장 큰 특징이 통합이에요. 네.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보면 도시재생법, 도시재정비법,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법 이렇게 한 5가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예. 그 중간에 뭐 100만 해배냐, 50만 해배냐, 그다음에 도시정비법 소규모 이제 예를 들어서 1000해배 미만이냐에 따라 크게 이제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해배는 제곱미터.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공식 글로벌 스탠다드를 써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왜 이 노후 도시가 대두가 됐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 때문에 되게 그 이슈가 됐었죠. 30년. 안전진단. 예, 예. 30년인데 이 분당 일기 신도시가 1992년 정도에 입주를 시작해요. 예. 그럼 정확히 30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년으로 완화가 되면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우후적으로 시작하게 돼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계획도시라는 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계획이 개발이 돼버리면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게 총량이나 용량이 굉장히 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부랴부랴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해서 그러면 통합을 전제로 한다. 대신에 통합하는 대신에 만 우리가 그 용적률 혜택이라는 이거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그 방침이에요. 예. 왜 통합을 하라고 그래요? 3개 단지가 같이 하면 네. 1개 단지씩 하는 거에 비해서 뭐가 다르길래 3개, 4개씩 묶어서 해라고 해요? 아, 이제 그거는 입장에서 보면 달라요. 정부 입장이나 제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이나 이제 조합의 입장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부 입장은 뭐냐면 일단 1개 단지를 했을 때와 단지를 3개 묶었을 때의 그 디자인, 즉 설계적인 그 자유도. 예, 굉장히 높아요. 그게 그렇겠죠. 뭐 자유도라고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 묶으면 네, 묶으면 묶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에 대한 설치 비용이 줄어요. 왜요? 그건 왜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개 단지별로 각각의 단지별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뭐 상수도 시설이 예를 들어서 1개 예.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1개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해서 하면 이걸 한 곳에 모아서 나누면 쉐어링을 할 되니까.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백지 위에다 설계하는 게 제일 자유롭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도시계획을 전공했지만 일반 통합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단지에 그 설계를 하는 거하고 큰 규모의 단지 설계하는 거하고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통합단지가 되게 유리해요. 규모의 경제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싸게 그렇습니다. 지을 수 있군요. 평당으로 따져도. 네네. 약간 그렇기도 하고 설계비도 또 적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인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조합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좀 나가서 뭐 그 관리 처분의 문제를 좀 떠나면 실질적으로 대단지의 아파트 값들이 분석하는 결과를 보면 좀 높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대단지 일반 1,000세대짜리 단지와 만 세대짜리 네, 단지는 5,000세대짜리 단지의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단지가 아무래도 클수록 대단지가 가격이 그렇습니다. 높겠죠. 예, 예. 그래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측면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를 그럼 하는데. 뭐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되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네, 네. 건설비도 싸지고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가격도 높아지고. 뭐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시려면 아니시고 알아서 하세요가 정부의 방침과 기조였는데 네. 왜 이 일기 신도시 등에는 꼭 통합 개발을 하라고 하냐는 거죠. 하면 뭐가 좋길래? 좋은 게 있으나 왜 지금까지는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다가 이번에는 꼭 이걸로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고 팔 걷어붙이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잘 보시면 지금까지 기존 시가지에 했던 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고. 근데 이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는 거는 20년 전 1990년에 200만 호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획도시가 이제 출현한 거잖아요. 근데 예. 이 계획도시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계획적인 도시인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각 개별 단지별로 개발이 되게 되면 이 기본적인 이 도시의 계획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많이 흐트러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노계획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다시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거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입장, 즉 계획과적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기존에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은 기존 기성 시가지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이프로님처럼 그걸 왜 이제는 계획 도시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계획적인 틀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데에서는 100% 동의가 되는데 네네네네. 굳이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게 키워드니까 그렇긴 해요. 네네네. 서울 강남도 사실은 계획 도시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는 아파트 단지, 여기에는 학교 짓고 다 이제 그 당시에는 설계하고 들어왔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재건축할 때쯤 되니까 각 단지에서 알아서 조합장들이 뭐 하건 말건 그냥 알아서 하고 큰 문제는 없잖아요. 네네네. 알아서 통합해서 네네.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분리해서 하겠다는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되니까 물론 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잘해보자 하면 더 좋은 결과야 나왔겠으나 네네네. 그러나 또 그거 다 맞추려면 또 일정 다 맞추고 또 합의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건데 네네네. 왜 일기 신도시는 이건 반드시 통합해로 하지 않으면 안 안 돼. 되는. 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야, 기왕이면 할 거면 통합을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쪽인지.
이제 조금 이제 계획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 이제 일기 신도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예요. 예. 여러분 가보시면 뭐 반듯반듯하잖아요. 예. 반듯반듯하고 관공서도 있고 상가별도 따로 있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였으니까. 그렇죠. 왜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지별로 내배로 두면 예. 단지별로 각기 다른 성향, 다른 형 성격의 그 정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떤 데는 뭐 30층도 올릴 거고, 예. 물론 이제 전체적인 용적의 규모를 정할 거지만, 어떤 데는 50층도 올릴 거고, 어떤 데는 뭐 상가를 특별히 많이 넣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예. 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보통 우리 이제 뭐 전공적인 용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적인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도 그랬잖아요. 예. 강남은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은 좀 계획적인 도시라고 볼 수는 없죠. 예. 네. 예. 큰 틀에서 지구 단위가 물론 부분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뭐 한강 벨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근데 큰 틀에서 강남을 어떤 성격의 도시로 규정하고 자연 발생적인 도시다 거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계획을 해서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일기 신도시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뭐 일반적으로 는 안산이나 뭐 창원 같은 그 계획 도시가 있긴 그 전에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계획된 도시는 사실은 그게 처음인 그러면 거죠. 네. 그 교수님 말씀은 일기 신도시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졌고 그게 네. 일기 신도시의 굉장히 큰 장점이니 네, 네. 요거의 계획된 도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일기 신도시의 장점이 유지된다. 이런 맞습니까? 말씀이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우리가 표면상으로 지금 4월 27일 공표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 그 이전서부터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도시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분야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스터디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네. 스마트 도시를 할 건지 보통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정말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고민들이 일반적인 부분 단지별 개발을 그대로 해두게 되면 이것들이 즉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개발 계획가 입장이나. 네. 근데 이제 조합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내버려 두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왜 통합을 자꾸 시키려고 그렇게 해? 하려고 하지 좀 이렇게. 전에 2%가 하는 질문이 서로 오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아파트가 1단지에도 지금 아파트, 2단지도 아파트, 3단지도 아파트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네네네네. 그럼 여기도 아파트 부시고 아파트 지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10층짜리 아파트가 네. 20층, 10층, 30층짜리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만 제가 이제 혹시 추측하는 건 일기 신도시는 지금 저거 용적률 그대로 하거나 조금만 더 해라고 하면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돼. 실제로 하게 하려면 지금보다 2배는 따블은 짓게 해줘야 될 거야. 용적률 250이면 용적률 500은 올라가야 타산이 맞을 거야. 네네. 대충 계산해 보니 겐또가 그래. 그런데 야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여기만 있는데 주민수 세대수가 2배가 늘어나 버리면 야, 학교도 2배, 상수도도 2배, 도로도 2배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확장을 해야 되고 더 지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지어? 서로 자기네 아파트 단지에다가 좀 학교 좀 지읍시다 하면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네네네. 너무 갑자기 많이 지어야 되는 거라서 묶어서 계획을 해야 다시 돼. 하지 않고 니들끼리 알아서 지어 그러면 아파트만 늘어나지 상가도 없고 학교도 없고 관공서도 없고 난리 나겠다. 그래서 한 건지. 그러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우리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쉽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인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30층 짓고 20층 짓고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기 신도시 5개 신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분들의 굉장히 계획적인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어떤 그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구조 그 스트럭처가 망가져 버리면 도시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통합 재건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돼지 왜 돼지 안 뭐가 된다고 뭐가 걱정하세요? 문제라는 걸까요? 그래 제가 그 부분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해.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개인의 그 육심 사유재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걸 설명을 하려면 용적률하고 비례율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은 되게 쉽잖아요. 예. 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 대비 내가 매축으로 지을 수 그냥- 있는 예, 예. 연면적이죠. 건축 면적이라고 네, 하고 예. 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지상 면적이라고 하지만 뭐 그건 차치하고 그래도 대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용적률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으면 좋죠 뭐. 좋은 거잖아요. 예. 여기는 많이 결국 그게 지으니까. 많이 지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구조인 거예요. 그건 용적률의 개념인 거고. 근데 이제 이 독특한 우리 재정비 즉 정비 사업의 독특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네. 비례율이라고 하는 건데. 비대율. 비례율. 비례율. 못 들어보셨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비례율 못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정비 사업 하시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다 아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건설업계에 계시는 이쪽에 종사하는 분 다 아는 개념인데 뭐냐면 결국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예. 남는 이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증감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성이네요 결국. 결국 그렇죠. 사업성인 건데 결국 뭐냐면 내가 기존에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개발 사업을 완료된 후에 내 자산 가치가 네. 2억이 되느냐, 2억이 못 되느냐라는 거예요. 2억이 되면 그게 비례율이 100%인 거예요. 아,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개념으로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벌리면 그게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 네, 해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뭐 사업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보통 100%예요. 이익률이네, 이익률. 비례율. 뭐 이익률이라고 간단하게 하는데 조금 개념이 다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쪽 용어를 비례율 전문으로 쓰면 100%면 본전이에요? 본전. 그런 거죠. 네. 근데 새 집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새로운 가치의 100%니까 뭐 새 집이라고 하면 조금 의미가 좀 어감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떤 지금 보통의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지표가 내가 재건축 재개발하면 비례율 기본 100%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컨셉이. 내가 사업했는데 내 비례율이 80%가 되면 내 자산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한 비례율이 100%여야 정도 예. 해야 되는 100% 거예요. 혹은 100% 이상이면 땡큐.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비례율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산식을 제가 좀 써도 되나요? 그럼요. 네. 예, 써도 됩니다. 기존의 내 자산 가치에서 예. 개발 후에 내 가치에서 공사비 즉 사업비를 빼면 예. 여기 곱하기 100 하면 예. 이게 비례율인 거예요. 예. 이 비례율 그래서 이 비례율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비례율이라고 해서 BR이에요. 아예 그렇게 했어요. 아유 정말 날카로우신데요. 설마 그걸까? 비례율에 그래서 이 O는 종전 그러니까 A는 개발 후 F터 이 얘기입니다. 결국 F터라고 A예요? 아 그렇습니다. 참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산출해내냐면 예. 이식을 산출해내요. 이식을 여기서 도출해내요, 사실은. 저건 뭡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예. 근데 이게 용적률이고요. 네. 용적률 곱하기 이게 분양가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전체를 공사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용적률이고요. 예. 이게 이제 용적률 분양가. 분양가. 이거를 단순하게 아까 이렇게 지우면 지워진다고. 지워집니다. 그러는데. 네. 예. 예. 그럼 여기서 제가 되게 단순화 시켜 볼게요. 예. 비례율이 1이니까 100%겠죠. 예. 1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이게 용적률이라고 보고요. 예. 요거 C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C는 0과 1 사이고 이거 가지고 1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이게 A, B, C 가지고 간단하게. B는 뭔데요? B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양가 비율이 있는데 제가 분양가, 설명을 분양가라고 B. 예. 아이고 유튜브가 이런 거군요. 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용적률과 용적률. 그 분양가와 이 C 즉 이건 공사비라고 보고요. 예. 이 A, B, C를 곱해서 2를 만드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거는 분양가가 높으면 용적률이 좀 낮아도 되고 그렇죠. 용적률이 좀 높여주면 저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도 되고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확히 맞았는데 이 식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그렇습니다. 정책과 예, 이거가.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 30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이 B가 0.5이고요. 예. 이게 0.5이면 예. 얼마겠어요? 이제 일이 안 나고 이게 비례율 값인데, 네. 그러면 525에서 0.25 곱하기 3을 하면 네. 3, 5, 15, 3의 6, 어떻게 되죠? 이게 5, 25, 0.25입니까 이게? 예. 네. 그럼 이거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비례율 어느 정도 나오죠? 0.75입니다. 0.75죠. 네. 75%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 자,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용적률에다가 이게 이제 감마값이고요. 1 베타 값이에요. 네. 그 용적률이 300%예요. 이 감마값은 기존 대지가 대비 분양가예요. 예. 네. 그다음에 이거는 1 이거는 전체 분양액 대비 공사비예요. 예. 예. 그래서 조합은 이건 조합이잖아요. 네. 조합은 어떻게 되냐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좋고요. 그렇죠. 이 R값도 올라가면 좋고요. 그렇죠. 이 베타값은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용적률 많이 주면 좋고 분양가 많이 높으면 좋고 공사비는 낮으면 좋고.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는 알아서 하라고 하든가. 아니, 정부는 이거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는 어떻게? 다만 그럼 분양가를 조정하거나 그 용적률을 조정해 주겠죠. 공사비를 정부가 조절할 수는 없을 테니까. 오케이. 이그젝틀리예요. 뭐냐면 야, 오늘 잘 맞으시네. 별거 아닌데 칭찬받으니까 막 나름 재밌네 또. 잘 왜냐하면 이 용적률은 우리 국토계획법상에 예. 정해져 있어요. 예. 이게 상수라고 보면 돼요. 픽스라고 보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분양가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그 시장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B는 시공사 몫이에요. 네. 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적률. 용적률밖에 없네. 오케이. 이그젝트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용적률을 그렇죠. 높여주려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비례율은 조합의 수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아까 우리 일기 신도시가 이거 조합의 수익이 안 될 것 같아. 왜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지? 했을 때 정부에서 건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용적률 300% 500%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비례율 아니 용적률을 높여주려면 통합 개발을 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정부의 논리입니까?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직접적으로 얘기 하진 않은데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러면 3에서 5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아까 0.5, 0.5 왜 썼냐면 예.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3에서 5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예. 비례율이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 0.5 곱하기 0.5 하면 0.25였잖아요. 예. 그럼 1이 나오려면 몇을 곱해야 되죠? 4배 곱해야죠. 4를 곱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예. 뭘 곱해야 돼요? 이 4가 400이 뭐예요? 된다 이거죠. 용적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0.5, 0.5는 뭐지? 너네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0.5는 EP, 즉 이밸류에이션 프라이스하고 그다음에 셀링 프라이스, 즉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 대비 분양 가격인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0.5 정도에서 0.6이에요. 야. 얘기해 보면. 예. 그다음에 이 베타 값 1 베타 값은 C인데 건설비. 예, 이 베타 값이 신도시가 약 0.5에서 0.6 정도 돼요. 0.5에서 0.6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되게 깊이 들어가는데 야, 저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할 때 필요한 이 용적률을 이렇게 양자역학 비슷하게 배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와. 사실 이 감마값인데 이건 EP분의 SP라고 하는 거예요. EP는 예. 대지 면적의 기존 현재 가격이에요. 대지 감정가라고 해요. 면적의 가격. 감정 예. 종후 가치라고 감정가. 하고요. 예. 이거는 뭐냐면 종전 가치고 종후 가치라고 해요. 네.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와 결국 이제 논리적으로 하면 개발 후의 가치에 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신도시는 기존의 이 가치가 너무 높아요. 이게 분자가 작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은 개발한 분자가 이후에 작다는 거죠, 거꾸로. 왜 그러냐면 기존의 가치, 개발 가치가 이미 반영이 돼서 개발 후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사례적으로 보면 이게 한 0.5 정도에서 0.6. 일이 안 되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개발 가치가 높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0.5에서 0.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1-베타는, 네. 1-베타는 이 베타 값이 전체 분양 가격,
이 전체 종후가치분의 공사비 사업비예요. 그럼 이 수도권이나 신도시는 이게 분양가격이 워낙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공사비는 전국으로 다 고정돼 있는 숫자인데 숫자지만 지방은 이게 그러면 이 베타값이 낮고 네. 낮겠죠. 아무튼 오늘 이 설명의 요지는 그래서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용적률을 좀 높여줘야 일기 신도시든 어디든 말이 된다. 사업성이 나온다 말이 그 된다.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게 용적률이 4에서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네. 여기서 0.5에서 0.4가 되면 네. 5, 4, 20에 용적률 5%. 4에서 5라면 400에서 500%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현재 대비 4, 5배라는 뜻입니까? 아니, 400에서 최종적으로 400에서 500. 400에서 500. 알겠습니다. 그건 대충 알겠어요. 뭐 이해했어요. 네, 직관적으로 그러면- 그랬어야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직관적인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정밀하게 분석해 나오는 네. 툴이에요. 예. 그러면 그럼 제가 통합적-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이 되거든요. 네. 아, 요 뭐냐면- 공식 가지고. 네, 예.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설명이 그러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단지가 A 단지, B 단지가 있어요. 네. 여기 BR 값도 있을 거고요. 여기 BR 값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비례율. 그죠? 비례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F 값이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여기 저 A는 아파트고 B는 빌라입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AB. 그냥 AB. 너무 지끈이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 자, 이 전체가 있고 이 전체에 대한 BR 값이 있겠죠. 네. 예. 그죠? 예. 그러면 봐봐요. A 단지와 B 단지. A 단지, B 단지. 근데 A 단지의 용적률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350%예요. 3.5. 예. 그럼 여기가 4%예요. 네. 400. 400. 이걸 통합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예. 이 가정하는 거예요. 예. 이 B 단지에 있는 사람은 더 이익이었겠죠. 400%를 내가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300에 있는 사람보다. 그죠? 예. 그런데 통합하고 4.5를 주는 거예요. 예. 통합했으니까. 그럼 4도 좋고 B 단지도 좋고 A 단지는 더 좋네. 그런 상대적으로 그러면 예. 저기 우리 이프로님이 여기 살고요. 예. 우리 저 안프로님이 여기 살아요. 아, 예. 통합 그러면- 개발을 하면 통합하기 전에서 제일 사업성 나빴던 아파트도 사업성 나올 만큼의 용적률 혜택을 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3.5에서 4.5로 갔어요. 여기는 예. 1이 늘어났죠. 4에서 4.5로 갔어요. 여기는 0.5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안프로님이 여기 살고 있고요. 이프로님이 여기 B단지 살고 있어요. 예. B단지 사시는 분 찬성할까요? 저는 배 아파서 싫습니다. 야, 그게 말이 이게- 됩니까? 왜 배가 아파? 그래도 나는 이익인데 내가 손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4에서 4.5가 되는 거잖아요. I am human.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야.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숫자적으로 보면 양쪽 다 이익이죠. 예. 1이 올라가고 0.5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합하면 당연히 둘 다 이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사실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조합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각각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의를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과정들이 과연 동의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야. 이 동의를 받아보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국에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예. 브렉시트를 외국에서는 다 반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예, 했는데 예, 예. 걔들은 찬성했잖아요. 예. 그러한 비슷한 개념일 수도 그래.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피해가 더 크다면 난 내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게 아니 인간이죠.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그게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내가 400%밖에 용적률을 못 받아. 근데 정부에서는 야 통합하면 저쪽 옆 단지 좀 후진데 3.5를 합쳐서 하면 둘 다 4.5를 해줄게. 그럼 둘 다 4.5 하면 용적률이 늘어나고 게다가 건축비도 줄어든다면서요. 그럼 네, 개발 그렇습니다. 이익은 네. 더 높아지겠죠. 네네. 그런데도 그걸 반대요? 배는 좀 아프지. 배는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주판 하나를 튕겨보면 뭐가 유리한지가 딱 나오잖아요. 가만 혼자 하면 나는 4인데 쟤를 옆에 애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4.5로 정부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비가 줄어들어. 그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숫자적인 개념인 거예요. 숫자적인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바로 해결 뭐 대안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사실 용적률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여기 가보면 EP분의 SP가 있어요. 그다음에 1마이너스 베타가 있고요. 그러면 이 용적률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EP 기존의 가치의 차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A 단지의 가치와 예. B 단지의 기존 가치가 달라요. 둘이 달랐겠죠. 다르면- 좋은 단지가 있겠죠. 다르면 다 똑같은데 이게 1이라고 봐요. 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 A 단지가 100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B 단지가 80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A 단지가 유리하겠죠. 유리하죠. 왜냐하면 2를 곱하면 난 100을 받을 수 있고 여기 80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지 간 기존 가치가 다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 1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학원인데 너는 80만 원 내고 들어왔고 나는 90만 원 내고 들어왔으면 난 이 학원 안 이런 거 통합반 반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 아파서 그런 거네. 저는 이래서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다. 통합이 단순히 두 개 단지가 합쳐져서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될 거라고 하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질문 거거든요. 있습니다. 네. 같은 아파트 안에도 네. 사실은 층이 낮아서 싼 아파트, 비싼 아파트 있고 30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있는데 30평 아파트가 30억일 때 40평 아파트가 40억인 게 아니잖아요. 35억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이제 합쳐서 통합하려고 하면 여기도 이해관계가 애매하죠. 야, 근데 뭐 해보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게 두 개 단지의 문제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하지만 사실 한 개 단지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많이 싸우죠. 많이 그러니까 싸우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흐르면 예. 여기 있는 사람의 가치 평가하고 여기 있는 사람의 가치 평가가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강부인이냐 다르죠. 안부인이냐에 따라 그렇지. 다르지.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종전 평가하고 이 종전 평가에 따른 그 총수입의 비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 관리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법적 용어로 이 관리 처분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그런 갈등은 대체로는 토지 면적 기준으로 할 건지 네. 그러니까 토지 지분 아니면 시가로 할 건지 네. 예를 들면 15층 아파트는 강이 잘 보여 1층 아파트는 강이 안 보여 그러나 토지 면적은 지분 면적은 똑같잖아요 재개발하려고 밀고 나면 어차피 기여분은 같으나 야 그래도 나는 강이 보이는 비싼 아파트였고 너는 싼 아파트였으니 요거는 시세를 반영하자 그럼 반영당하는 1층은 싫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따른 룰이 있으니까 룰대로 해서 합의돼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같은 단지 안에서도 불만은 있지만 이런 룰대로 합의가 되듯이 네네. 통합을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그 룰을 정해놓으면 불만은 있지만 가는 거 아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이 프로님 정말 스마트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대안으로 이제 제 말씀을 다 해버리셨어요. 이제 방송 끝내야 되겠네요. 잘 맞으세요. 아니 겨우 이 얘기를 하고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부끄럽지 왜 않습니까?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해결책인 거예요. 예. 해결책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예.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이 38개조로 돼 있을 거야. 아마 시행령이 45개조고요. 근데 그 중에 물론 도시정비법도 지금 모든 그 도시 관련 법령 중에 이 관리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야 그러면 이거 통합하기 전에 야 너는 얼마 가져가고 너는 얼마 가져가고 너는 얼마 가기 전에 미리 그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의제 틀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동의할 때 반드시 이 각각의 그 자산에 대한 정산 방법을 반드시 이거 물론 이제 독립재산제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독립정산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고 하면 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정산 문제에 대한 동의, 즉 이 단지 간 동의가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되게 쉬운 얘기 같죠. 예. 이거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다른 단지 사는데 네. 우리 어떻게 재산을 나누지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집에서 계속 서로 고민할 거 아니야. 쟤보다 내가 얼마큼 해야지 내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과반이 됐든 그게 3분의 예. 2가 됐든. 예. 그럼 이 동의와 즉 재건축에 대한 동의와 이 자산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제가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룰이 있어야 된다. 룰이 있어야 된다. 그걸 법제화 시켜야 된다. 통합에 대한 룰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지금. 없었어요. 지금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 뭡니까? 뉴타운. 예. 뉴타운은 A동, B동, C동을 다 같이 밀고 아파트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좁은 집, 넓은 집 다양하게 있었을 텐데 그때도 그냥 시가 내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네 집의 가치는 5억 원, 네 집의 가치는 3억 5천만 원. 자, 기억하고 있어. 한 다음에 한 후에 나눠서 정산해서 결국은 수익률이 같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건 산수 아닙니까? 아니 이게 뉴타운은 좀 개념이 달라요. 이 정부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뉴타운은 2000년에 지금 이게 뉴타운은 사실 원래 법률적은 아닙니다. 2005년에 도시 재정비법으로 제정이 돼서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근데 뉴타운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만한 50만 해배라고 보자고요. 예. 이만한 데다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렇게 낼 거고 공원 여기다 만들 거고 학교 이렇게 만들 거고 나머지는 재건축을 하려면 하고 여긴 재개발로 하려면 하고 나머지를 하려면 이렇게 레벨에 둔 통합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개별 사업장 이 큰 틀 안에서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노계획도 특별법처럼 이렇게 꼭 통합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지금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자 이런 거 공식 안 갖고 가면 합의 안 되니까 네. 공식이나 규정과 이런 룰을 만들고 가야 돼. 네.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쉽게 안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통합개발 어려워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통합개발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사람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룰이 있어야 법제화 된다? 과정에서 룰을 가지고 가야 된다. 룰 만드는 거 까먹지 말아라.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곧 만들지 않을까요? 지능이 있으면? 사실은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마 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이제 4월 27일부로 시행되어지는 법률이나 시행령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예를 들면 그런 룰도 있습니까? 그 만들어지는 룰이 지금 그렇잖아요. 둘이 주민들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네, 통합해서 개발하면 둘 다 이익인데 네. 한쪽이 좀 더 이익을 보고 한쪽은 좀 덜 이익을 보고 어쨌든 둘 다 이익인데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는 배 아파서 싫어요. 각각 할래요 하면 뭔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정책이 있으면 그러면 배는 아프지만 내가 이걸 단독 개발하면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난 그럼 통합 개발로 하자. 그게 정부의 방향. 그런 식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계획도시 정비법은 단지별 개발이 거의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률상으로는 가능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기본 방침이 세워지고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나중에 재정비 특별 정비구역이 그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예. 근데 다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이 전제로 되어서 용적률 F나 이런 것들이 산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단지 개별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 방침서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용적률 혜택 안 받고 나 혼자 할래 하면 바보죠. 뭐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률 프로세스 상에서 보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 노계획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디스어드밴티지가 그러면 있을 수 있어요. 룰을 만들어야지 당연히. 지난번에 어디 언더스탠딩에서 이용각 교수님 나와서 룰 만들라고 하더만 필요하지라고 해서 룰을 만들자 하면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정부의 고민이 뭐냐면 이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룰을 만들기가 어려운 근데 거죠. 이미 기존에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룰은 없었어요. 아파트 한 동만 재건축하려고 해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는 거고 다수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외되면 또 가서 으쌰으쌰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굴러가는 건데 네네네. 이번에도 그럼 그렇게 굴러가겠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뭐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예. 결국 그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 재건축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네. 동의의 문제. 결국 이제 지금 재건축은 구분 동의 소유자 2분의 1, 그 다음에 뭐 전체의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좋은 뭐 정비 그 관리처분의 구조를 만든다고 해도. 그래서 이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동의율.
그래서 이 동의율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의 동의율로 갈 거냐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의율 완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업의 속도를 좀 높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2분의 1, 4분의 3, 4분의 3의 동의를 어떻게 또 정비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도 정부는 사실 고민이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분의 1, 전체 4분의 3이 아니고 뭐 4분의 2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었다, 2분의 1로 줄였다 하면 아무래도 좀 동의를 받는데 더 쉬울 수 진도 있다. 빨리 나가겠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우리가 100명 중에 그 동의가 예를 들어서 66명을 받아야 되는데 60명 받는데 2달 걸렸고요. 6명 받는데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실제로. 그렇겠죠. 뭐 안 하실 이유가 있고. 정말로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동의율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앞에 제도적인 물론 이 제도 틀 안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통합적인 아까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면 동의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네. 굉장히 시작을 하는 게 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30년 지나기 시작했는데 다 방치해 놓으면 안 될 텐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과제를 냈었고. 근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이게 출발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너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가다 보면 조금씩 뭐 이프로님 얘기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보완이 다 되고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자세히 편히 앉으시고 몇 가지 궁금한 거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일기 신도시들은 현재의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파트가 비싼 분당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400%나 500% 정도 평균 용적률이 들어가야 타산이 맞아서 돌아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 식으로 해서 추정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들이 다 있을 리 없으니 동의가 안 될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분담금이라는 건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던 분이 5억을 더 내야 10억짜리 내 비슷한 그냥 새 아파트니까 10억이 된 거지만 그냥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 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되게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그 예를 들어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자산 가치가 4억이에요. 건평 10평. 뭐 대지 전체 종전 가치라고 네네. 보면 대지가 몇 평이든 간에 그 가치 문제인 거예요. 예, 사실 예, 평으로 우리가 예. 되게 오해해서 그 알겠습니다.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4억짜리 건데 그럼. 예. 내가 자산 가치가 4억이에요. 네. 사업은 근데 사업을 하고 나서 비율이 100%가 되면 내가 4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평은 30평짜리예요. 예. 그래서 그 30평짜리가 10억짜리예요. 예.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 6억 더 내야죠. 6억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은 4억짜리 집인데 내가 6억을 내야 되네? 내 집값보다 더 많이 내야 되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뜻 네.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 부담금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가진 자산의 100% 나는 받았는데 네. 예. 내가 그 이상의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을 만들면 내가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4억짜리 예. 집이 있으면 나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네. 이 4억짜리 집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10평이었어요. 예. 그럼 새로 계획된 아파트는 10평을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10평을 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10평이면 되는데 나는 10평만 들어가면 난 돈 안 내도 되는데. 네. 근데 보통 10평짜리 집을 안 지으니 예. 30평짜리 집을 지으니 나는 30평으로 가려다 보니까 6억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근데 30평짜리가 만약에 시세가 11억이에요. 네. 그러면 난 30평 들어가면서 얼마를 버나요? 1억 버는 거죠. 1억을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30평짜리가 9억이에요. 1억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이거가 제가 이제 뭐 인비지블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기대 비례율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0.8임에도 불구하고 80%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생성된 비례율이 시세 비례율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조합원들이 그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 비례율들이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낮고 그렇지. 시세가 네. 높으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비례율이 10평이면 내가 그냥 10평 무상 간다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각 단지에 두 분이 살아요. 네. 근데 그 똑같은 10평짜리 사는데 우리 안프로님은 강가에 살아서 10평짜리가 5억을 평가를 받았어요. 예. 이프로님은 뒤쪽에 살아서 4억을 평가를 받았어요. 예. 똑같이 30평을 들어가려고 해. 10억짜리. 그러면 이프로님 얼마 내야 돼? 제가 더 내야 되죠. 더 내야 되죠. 예. 근데 같은 평형에 살고 있잖아요. 예. 10평에. 이거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부담금의 문제가 물론 공사비 문제는 별개로요.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와 면적의 문제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평짜리인데 왜 똑같은 부담금을 안 내지?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재건축의 기본적인 그 부담금의 그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로 계산돼. 물론 그것이 면적과 비례해서 가긴 해요. 그러니까 예. 면적이 많으면 사실은 그 가치도 많이 늘어나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위치나 향해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억 부담금을 내고 30평 아파트를 받아서 그냥 나는 이 5억 부담금은 내 돈이 아니라 친구한테 잠깐 빌린 거니까 내가 이걸 영원히 이 집에 살 수는 없고 네네. 얼른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야 되는데 네. 팔았을 때 아까 그 예에서 11억이나 12억의 거래가 되면 네. 1억 버는 거죠. 나는 내 친구 부담 이거 주고 네. 내 집 4억짜리도 이미 팔았고 네네. 이 거래에서 1, 2억 벌었으니 그래서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담금 5억을 내는 이 공사라도 네. 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찬성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면 기대 이익률이 있는 거예요. 나는 30평을 가는데 부담금을 예전에 보니까 3억을 낸다고 산출돼 있던 거예요. 예. 초기에 제가 아까 그 비례율 즉 조금 계속 가면 약간 재건축의 뭐 문제로 넘어갈 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뭐냐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 기간이 길잖아요. 예. 9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동의를 받을 때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추정 분담금은 뭐냐면 굉장히 계략적인 분담금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한 3억, 4억을 가지고 있는데 30평 가려면 한 3억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쭉 가다가 실제로 관리처분 과정에서 보니까 5억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나는 원래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억, 2억을 더 부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나쁜 사람들 아니야라고 나는 반대야. 실제로 보면 내가 5억을 부담하고 1억을 더 벌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3억을 벌 수 있는데 1억밖에 못 버는 구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양할 때 분양 그 시세가 오히려 제일 관건이긴 하나. 네. 그러나 그거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네. 이 뭐 앵커 효과처럼 3억을 들었으니까 3억을 들었다가 5억 내라니까 일단 짜증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요구하셨던 게 지금 당장에 그 재건축 개발에서 개선해야 될 제도 개선이 심각한 게 뭐냐고 얘기했을 때 예. 그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정 분담금에 대한 신뢰도 있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지금 없어요. 딱 한 번 있거든요. 관리처분 인가 때 부담금을 그 정부로부터 인가받게 돼 있어요. 딱 한 번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뽑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공사비도 안 정해져 있어. 그렇죠. 미래 뭐 시세도 안 집값도 정해져 몰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아까 에코 효과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동의서 받을 때 부담금 게다가 있어야 되고. 동의서 받을 때 부담금은 낮게 하겠죠. 그 비싸게 하면 동의가 안 되니까. 이그젝틀리. 그렇지. 최대한 네. 싸게 일단. 그게 조합장님 기술이지. 별로 그게. 안 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오는 일반 조합원들 사실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니까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동의를 쉽게 하려면 아무래도 부담금이 좀 적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담금의 초기에 우리가 추정한 부담금과 실제로 관리처분에서 내가 실제 내야 될 부담금 차이가 굉장히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대 즉 동의의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산 신도시는 지금은 용적률이 대략 한 250 되는데 가정에서 한 용적률을 350 정도까지만 줘도 다들 평균으로 그 정도 주면 다들 이익은 남는 재건축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익이 조금 남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지금 30평 살고 있으면 새 아파트 30평을 그냥은 줘야지. 그거는 안 돼. 하고 나든가, 야, 중간에 내는 그 자기 부담금이, 야, 4억이나 되면 난 안 돼. 형님, 그거 4억 내셔도 나중에 6억으로 찾을 수 있는 그 계산 나오는데요. 그래도 안 돼. 이런 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설득하려고 400, 500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350 가지고는 비례율 100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윌링니스 투 페이의 모든 사람의 윌링니스 투 페이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프로님의 느끼는 페이의 의지와 안프로님 느끼는 페이 의지가 다 그래서 되게 재건축 재개발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 남아도 페이 안 한다는 분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기대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30평 사는데 30평 나는 공짜로 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대하면 그 기대액이 실현돼요 언젠가? 아니 왜 그러냐면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안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안 가면 기대액이 실현돼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지금 사는 부분에 대해서 배 제가 별로 아파서 그렇게 또 안 한다는데 뭘. 하여튼 아니야. 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약 500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네. 우리가 일상적인 한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각각의 다른 개인적인 기대 수익률들이 있어요. 이걸 통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도한 용적률을 주어서라도 설득하는 그 동의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비례율이 100%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을 투자해서 내 자산의 가치만큼 확보할 수 있는 그 용적률이 어느 정도냐를 제가 추정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산, 분당, 평촌, 중동 3본이 다 달라요. 예. 그렇겠죠. 여기는 기존 용적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아파트 시가도 다르고. 그렇죠. 아까 EP나 SP가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용적률이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다르게 나올 수는 없는 구조가 전체 신도시의 문제인 거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각 단지별 통합의 문제는 사실 아까 세부적인 F와 세부적인 EP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거고 이 베타값 즉 공사비의 문제는 단지가 통합됐을 때 공사비의 문제가 또 있는 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분담금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예. 분담금 줄여준다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베타값을 줄이는 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로 다 귀결을 될 수 있는 분담금이니까 네네. 베타. 야, 하여튼 굉장히 이게 일단- 통합 개발이 하여튼 쉽지는 않다는 얘기네. 통합 개발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거 그게 생각보다 쉽지 만만치 않다. 않아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프로세스인데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워낙 정부의 의지가 좀 강해요. 그리고 예. 이제 선도지구 같은 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되게 뭐 저는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하라.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샘플들이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마 타 단지들도 계속 따라오긴 하는데 390개 단지가 구조적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장기적인 틀에서 보고 가야죠. 처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되겠군요. 그걸 중요한 보고. 그래서 아마 선도지구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는 그 단지들을 보고 네네. 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연쇄 효과가 좀 있을 거는 그럴 수 같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제가 그 들은 바에 따르면 큰 대단지로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면 용적률을 여기는 800% 지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앞뒤 동간 간격과 고도에 따른 문제 너무 높게 지으면 건축비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감안하면 동간 간격을 막 이렇게 지으면 물론 800%를 잡아먹을 수 있지만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게는 해야 된다는 걸 한도를 하면 400% 이상 짓기가 쉽지 않대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용적률을 찾아먹는다는 표현을 그래서 많이 찾아먹는 하는데 용적률이 400%보다 더 하면 건축비가 높아지는 걸 불사하고 막 80층짜리를 짓든가. 근데 그러면 어차피 그럼 또 건축비 많이 베타값이 높아서 올라가죠. 안 되잖아요. 그럼 맞추려면 동간 간격을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러면 욕 나오는 거니까 욕도 안 나오고 오케이도 되면서 할 수 있는 찾아먹을 수 있는 게 400%가 잘 안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지구가 화성되지 않으면 안 바뀌는 룰이니까 그런데 용적률을 500을 줘야 재건축이 될 만큼의 사업성밖에 안 나오는 신도시들이나 지금 일기 신도시야 500 주면 된다고 하지만 저 밑으로 내려가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500을 준들 400밖에 못 지으면 400에서 더 이상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성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아 근데 이제 사실 그 기술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 프로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상으로는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찾아먹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실제 F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순수하게 조합원이 가져가는 용적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F라든가 아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다 빼야 되는데 사실 300을 주더라도 공공기 같은 거 빼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오는 F 값은 2.8 뭐 이런 아, 게밖에 안 돼요. 공공기여를 뺄 수 있으니까. 빼야 되는 거고 뭐 임대아파트 좀 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디테일하게 구조에서 그 계산하게 되면 F 값은 사실은 실제로 용적을 주더라도 F 실제로 조합원들이 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용적률 F 값은 3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더불어서
테크니컬리하게 높으면 비용이 올라간다면서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공사비적으로 보면 49층에서 50층이 될 때 예. 여러 가지 법들이 구조가 바뀌어요. 소방법이나 이런 것들 구조 때문에 예. 급격하게 공사비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초고 방공호도 지어도 예. 요즘에 예. 뭐 초고층 뭐 문을 예. 안 짓겠다 이 얘기 나오는 얘기가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 결국은 용적률 높게 받아서 짓더라도 아까 베타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용적률 높은 거와 베타값에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서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높은 받은 게 용적률 높이 받는 게 베타값이 훨씬 많다 그러면 공사비.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용적률 굳이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용적률은 많이 올려줘도 400 정도가 최선이다. 근데 기술적으로 테크니컬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는 것 같아요. 그게 49층으로 멈춰놔도 네. 그래도- 왜냐면 이제 300, 400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700, 800 이렇게 나가는 거 준주거 같은 거나 아니면 상업적 예. 같은 경우인데 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500, 600이 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500이 넘어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뭐 지금 우리나라 법제상 이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400%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 못 올라갈 거고요. 지금 뭐 400%. 국토계획법에서 주거지역인 그렇게 거니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400%, 500% 이상 올라가기 어렵고 네네. 400%대 하면 그거는 사업성이 나오면 그야말로 건축비가 많이 떨어지거나 분양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거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SP 시장의 문제와 이게 용적률 가지고 사실 정부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 SP와 베타의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그때 얘기했던 게 그럼 SP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그 통합단지의 그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경쟁력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 거기에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또 베타값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들의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방에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재건축을 하려면 더 사업성 안 나올 텐데 이번에 그 의대를 지방으로 많이 보내서 여기에 거주하면 그렇게 한 게 결국은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대부분 보면 F값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아파트 값을 어떻게 올려줘? 못 올려주죠. 시장이 이제 시장을 자꾸 통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로 이사 가면 내신 등급 2개 올려주고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냥 꼭 재개발을 안 하고 네. 그냥 깨끗하게 자꾸 고쳤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낡은 아파트는 싫어해요. 전 낡은 아파트에서만 살아요. 아니 그냥 본인이 그런 데서 사실 거면 아무 문제 없으나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새 아파트를 원하면서 그냥 저 낡은 아파트에 살지 뭐 좋다고 저렇게 새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그건 이상하다는 우리나라 거죠. 평균 가구 거주 기간이 한 예. 8년 정도 됩니다. 어. 평균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거주하는 기간이 8년이면 결국 8년 후에는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예. 특히 서울 수도권은 더 빨라요. 한 7.5년 정도 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 수요가 상시 수요가 있는데 이 수요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뭐 리모델링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말씀이 다 틀린 얘기는 아니세요. 네. 들린 얘기는 아니라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는 리모델링도 안 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신문지 도배하고 살면 되지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데 뭘 이렇게 선적을 부리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왜 이사할 때 그럼 왜 깨끗한 집 골랐어요 왜? 낡지만 깨끗한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학과 이용각 교수님. 예, 재밌. 네네. 하여튼 뭐 생각할 거 많다. 그리고 네.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리고 아파트는 과학이다. 예. 재건축은 과학이야. 지금 공식 하나로 설명한 거 맞지? 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